먼저 제가 책 읽어서 올리는 작업을 여러 번 했는데요. 저는 북튜버는 아닙니다. 네, 북튜버는 아닙니다. 저는 책 읽는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책을 좀 더 차분하고 효율적으로 읽기 위해서. 두 번째는 제가 매장당했을 때 매장이란 표현을 써도 될까요? 어쨌든 제가 힘들었을 때 많은 책들이 쏟아졌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저한테 쏟아졌던 책들이 제3자한테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책을 소개할 겸 다시 읽어볼 겸 올리는 거예요. 네, 일부 내용을 읽는 이유는 이런 내용이다. 자,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블랙스완은 제가 2014년도에 전시했던 사회사랑과 기표사회 전시에 굉장히 많이 읽었던 책입니다. 이 책은 챕터마다 그림이 떠올랐던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재밌고 즐겁게 읽으면서 전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책에서 무작위성에 대한 부분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블랙스완,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 지음, 그리고 동력 사이엔스에서 나왔네요. 옮긴 차익종, 그리고 이 책은 2009년에 8년에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16장 무작위성의 미학 읽어보겠습니다. 무작위성의 시인 405페이지예요. 어느 우울한 오후 나는 베누아 만델브로의 서재에서 옛 책향기를 맡고 있었다. 2005년 8월 무더운 날이었다. 향수를 자극하는 옛 프랑스 책들 특유의 눅눅한 악교 냄새가 뜨거운 열기 때문인지 후각을 더욱 자극했다. 나는 옛 추억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편이지만 음악이나 향기처럼 조용히 스며 들어오는 자극에는 어쩔 수 없었다. 만델브르의 책들이 뿜어내는 냄새는 아버지의 서재와 서점, 도서관에서 몇 시간씩 몰두하며 탐독하던 프랑스 문학의 향기였다. 10대 시절 내 주변에는 온통 프랑스어 책들 뿐이었고 나는 문학이 모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10대 시절만큼 프랑스어로 쓰여진 책을 많이 적금한 적은 그 이후에는 없었다. 내가 아무리 관념적으로 접근해도 문학은 물리적 실체, 즉 향기를 갖고 있었다. 향기는 곧 문학이었다. 그날 오후가 특별히 우울했던 것은 만델브로가 이사를 가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20대 80의 법칙이 50대 1의 법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을 만나기가 왜 그리 힘든지. 아무 때나 불쑥 전화해서 질문을 해도 될 만큼 친한 사이가 되었는데 말이다. 그러나 만델브로는 보스턴으로 이사 가기로 결심을 내린 상태였다. 은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국립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기 위해 떠나는 것이었다. 옮길 곳이 케임브리지시의 아파트였기 때문에 그는 뉴욕 웨스트체스터의 교회에 있던 대저택으로 나를 불러 마음껏 책을 가져가라고 했다. 나는 향수를 자극하는 제목에 끌려 책들을 골랐다. 앙리 베르거송 1949년 판 물질과 기억을 비롯한 프랑스 책들이 내가 가져갈 상자를 채웠다. 특히 물질과 기억은 만델브로 학창시절에 구입한 책인 듯 했다. 자, 좀 전에 비둘기들을 보여서 지금 다시 읽겠습니다. 406쪽 위에 나는 향수를 자극하는 제목에 끌려 책들을 골랐다. 앙리 베르그송의 1949년판 물질과 기억을 비롯한 프랑스 책들이 내가 가져갈 상자를 채웠다. 특히 물질과 기억은 만델브로가 학창시절에 구입한 책인 듯 했다.
괄호하고 이 예책의 향기란 괄호 닫고. 이 책에서 만델브루어의 이름이 여기저기서 언급했지만 이제야 본격적으로 만델브루어의 독자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셈이다. 대학에 재직하는 사람들 가운데 무작위성을 주제로 내가 마음 편히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사람은 이 사람이 처음이었다. 다른 확률 수학자들은 소볼레프나 콜모고로프 등 러시아 수학자의 이름을 딴 수학적 정리나 위너 측정 따위의 이론을 늘어놓기만 했다. 고성한 용어를 입에 올리지 않고서는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없는 것일까? 그들의 문제의 핵심은 짚어내지도 못했고 자신들의 좁은 틀을 뛰쳐나와서 그 틀의 현실적 한계를 보지도 못했다. 그런데 내가 만난 만델브루어는 달랐다. 한 고향 사람 둘이 똑같이 오랜 세월을 힘겹게 떠돌다가 다시 만난 제 나라 말로 마음 편히 대화를 나누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때까지 나의 스승은 책뿐이었으니 만델브루어는 내가 만난 스승 중에서 유일하게 살과 뼈를 갖춘 사람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불확실성과 통계를 전공한다는 수학자들을 전혀 존경할 수가 없었으며 스승으로 여기지도 않았다. 확실성만을 다루는 훈련을 받은 바람에 무작위성에는 문외한인 사람들, 이것이 내 마음속에 수학자상으로 새겨져 있었다. 그러나 만델브루어는 내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했다. 그는 내 아버지 세대의 레반트인이나 유럽 귀족들처럼 유난히 정확하고 표준적인 프랑스어를 구사했다. 프랑스 액센트가 약간 섞이긴 했지만 미국식 구어, 영어를 아주 표준적으로 유창하고 구사하는 모습이 오히려 이따금 기이하게 느껴졌다. 그는 언제나 소식을 했는데도 그는 키가 훌쩍 크고 과체중이었지만 그래서인지 얼굴은 오히려 앳되어 보였으며 풍채가 좋았다. 사람들은 만델브루어와 내가 불확실성, 검은 백조, 비록 가끔은 그렇지 않겠지만 괄호 닫고 검은 백조 불확실성, 지루한 통계 이론만 화제로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영역에서 함께 일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주된 화제는 다른 것이었다. 문학과 미학, 지적으로 세련된 사람들에 관해 이러한 따위가 우리의 화제였다. 나는 지적, 다운표, 업적, 다운표. 나는 지적, 업적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지적으로, 다운표, 세련, 다운표. 지적으로 세련된 사람이라고 했다. 업적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지적으로 세련된 사람이라고 했다. 만델브루어는 지난 세기에 거물들과 만나 이러면서 겪은 일화를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나는 거물 과학자들에 관한 이야기에는 영 흥미가 없었고 오히려 다채롭고 박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좋아했다. 나와 마찬가지로 만델브루어 역시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기질을 함께 발휘하는 세련된 사람들에게 흥미를 느꼈다. 그가 자주 언급한 사람 중에 피에르 장 드 메세나 남작이 있다. 두 사람은 1950년대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서로 알게 되었는데 이때 드 메세나는 기숙사에서 오펜하이머와 한방을 쓰고 있었다. 드 메세나야말로 나의 흥미를 자극하는 유형으로 검은 백조가 구현된 인물이었다. 그는 알렉산드라의 부유한 유대 상인을 아들로 레반트 상류층 사람들처럼 프랑스어와 이탈리아를 구사했다. 그의 성은 본래 아랍식이었지만 선조 때부터 베네치아식 표기로 바꾼 것이고 귀족사의 일원이 되면서 헝가리식 귀족 명칭이 붙었다. 드 메나사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정했을 뿐만 아니라 도미니크 회의 사제가 되었고 셈어와 페르시아어를 연구하는 대학자이기도 했다. 만델브루어는 늘 이런 인물을 찾아왔기 때문에 내게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에 대해 자주 묻곤 했다. 사실 지적으로 특출한 인물이야말로 평생에 걸쳐 내가 찾던 사람들이었다. 만델브루어보다 2주 먼저 태어나셨고 박식하셨던 내 아버지는 예수의 신부들과 어울리기를 아주 좋아하셨다. 예수의 신부들이 우리 집에 찾아와
식사를 함께 하시던 기억도 나에겐 여전하다. 그중 한 분이 의학도 출신의 물리학 박사인데 베이루트 동아시아 언어연구소에서 아람어를 가르치셨다. 이분은 아마 신부가 되기 전에 고등학교 물리 선생님이었거나 의대 교수였을지도 모른다. 아버지는 과학 연구를 공장의 조립 라인에서 하는 듯한 사람들보다 예수의 신부님처럼 박식한 인물을 좋아하셨다. 교양 속물을 멀리하는 기질은 내 유전자에서부터 나오는 것인지도 모른다. 만델브로는 포부와 열정을 발휘하는 학자나 빼어난 업적을 내놓는 무명과 학자에게서 감명을 받고 났다. 칼톤 가이두색도 그중 한 사람으로 그는 열대지방의 풍토병 연구로 만델브로를 놀라게 했다. 그렇지만 만델브로는 저명 과학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지 않았다. 그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저명 과학자와 공동 연구를 했었다는 것도 나는 한참 뒤에서야 알았다. 그가 심리학자 장 피아제와 수학 분야에서 공동으로 일한 적이 있다는 것도 내가 그와 함께 일한 지 몇 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다. 그것도 만델브로의 부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었다. 대역사가 페르낭 브로델과 함께 연구를 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는 또 한 번 놀랐다. 알면서 나는 또 한 번 놀랐다. 페르낭 브로델. 하지만 만델브로는 브로델에게 별 관심이 없는 듯했다. 또 그는 박사 후 과정으로 요한 폰 노이만 박사와 공동으로 연구를 했는데 노이만 박사에 관한 이야기는 흥미가 없었다. 그의 저울은 정반대였다. 언제나 나는 찰스 트레서라는 과학자를 아느냐고 그에게 물어본 일이 있었다. 트레서는 아직 무명의 물리학자로 카이스 이론에 관한 논문을 여러 편 썼지만 연구비가 모자라 뉴욕의 빵집을 경영하며 벌충하고 있었다. 만델브로는 딱 잘라 대답을 해주었다. 보기 드문 사람이지. 그러고는 칭찬의 말을 계속 늘어놓았다. 그런데 훨씬 유명한 어떤 과학자에 대해 묻자 만델브로는 이렇게 평했다. 전형적인 모범생이지. 점수 좋고 깊이 없고 꿈도 없는 학생이야. 이 과학자는 노벨상 수상자이다. 깊이 없고 꿈도 없는 학생이 노벨자 수상자이래. 삼각형의 플라톤주의적 성격. 자, 여기서 내가 왜 만델브로적인 혹은 프랙탈적인 무자세성을 말하는지 살펴보자. 이 퍼즐 맞추기에 필요한 조각들에 대해서 파레토, 율, 지프 같은 사람들이 시시콜콜 다룬 바가 있지만 만델브로야말로 1. 점들을 연결해냈고 2. 무작위성을 기하학화 괄호하고 그리고 기하학의 특정 분야와 괄호 닫고 기하학과 무작위성을 연관지었으며 3. 이 주제에 대해 필연적으로 결론까지 끌어냈다. 실제로 만델브로가 자기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찾아내 인용해준 덕택에 오늘날 유명해진 수학자도 많았다. 바로 이 책에서 나 역시 그의 전략을 따르고 있다. 만델브로는 내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따옴표. 사람들이 내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나는 선구자들을 만들어내야 했네. 따옴표. 그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수사적 장치의 하나로 거장들의 신뢰도를 이용했다. 어떤 사상이든 그 선구자를 찾는 것은 가능한 법이어서 자기 주장 편에 선 누군가를 찾아 자신의 논거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큰 이론에 누구의 이론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 사람은 흩어진 점들을 연결한 사람이 지나가듯 한 번 언급한 사람은 아니었다. 예컨대 교양 없는 과학자들은 적자 생존이라는 용어를 찰스 다윈이 만들어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종의 기원의 서문에서 다윈은 자신의 제시하는 사실들을 모두 최초의 보고는 아니며 그가 흥미롭게 여기는 것은 그 사실들의 결과들이라고 밝히고 있다. 괄호하고 흥미롭게 여겼다는 표현은 전형적인 빅토리아식 겸양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괄호 닫고 최후의 승리는 새로운 착상의 중요성과 가치를
포착하여 결론을 끌어내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법이다. 바로 이들의 그 주제를 논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제 만델브로의 기하학을 논할 차례다. 자연의 기하학, 삼각형, 사각형, 원, 그 밖의 기하학적 개념들은 교실에서 우리의 하품을 자아내긴 하지만 그 자체로 아름답고 순수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개념들은 자연 속에 존재한다고 하기보다는 건축과 응용미술과 현대예술 건축물, 교사들의 마음속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어쨌든 좋다. 우리 대부분이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이 문제지만 산은 삼각형도 아니고 피라미드도 아니다. 나무는 원이 아니다. 직선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 어머니 자연은 고등학교 기하학 수업을 수강하지도 않았으며 알렉산드리아의 유클리드가 펼친 기하학 강의를 듣지도 않았다. 어머니 자연의 기하학은 들쑥날쑥하지만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나름의 법칙을 갖추고 있다. 나는 우리의 천성이 플라톤적인 것을 선호하며 물질 그대로가 아니라 사유에 의해 처리된 것을 끌린다고 말한 바 있다. 벽돌공이든 자역 철학자이든 이런 천성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한다. 위대한 갈릴레오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갈릴레오가 말한 걸 적었어요. 자연이라는 위대한 책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으며 진정한 철학도 그 안에 씌어져 있다. 중간 생략. 그러나 이 책을 기록한 언어와 문자를 먼저 배우지 않으면 읽을 수가 없다. 중간 생략. 이 책은 수학이라는 언어와 삼각형, 원, 그 밖의 기하학적 도형이라는 문자로 기록되어 있다. 여기까지 갈릴레오가 쓴 글이에요. 설마 갈릴레오가 법적 맹인이었을까? 독립적 정신의 소유자라고 말하는 갈릴레오조차 어머니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했다. 확신하건대 그의 집에는 창문이 있었고 그는 아주 가끔 이따금씩 바깥 출입을 했을 것이다. 그는 자연에서의 삼각형을 발견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다. 이처럼 우리는 쉽게 세뇌당하는 존재다. 우리는 장님이거나 문맹이거나 아니면 둘 모두 해당한다. 자연의 기하학이 유클리드 기하학과 다르다는 것을 명명백백한데도 거의 누구도 이를 깨닫지 못한다. 이 괄호하고 물리적 괄호 닫고 장님은 카지노의 승률이 무작위적이라는 착각에 이르게 하는 루딕 오류와 동일한 것이다. 카지노 승률이 무작위적이라고 착각에 이르게 하는 루딕 오류와 동일한 것이다. 프랙털. 먼저 프랙털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그리고 프랙털의 이른바 지수 법칙 혹은 규모 가변성의 법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프랙털이란 만델브로가 만들어낸 용어로 거칠게 조각난 모양의 기하학을 서술하기 위해 조각나다 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프락투스에서 가져왔다. 프랙털은 기하학적 패턴이 다양한 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양상을 뜻한다. 패턴의 반복은 극히 미세한 차원까지 되풀이된다. 작은 부분은 어느 정도 전체의 패턴을 담는다. 이 장에서 프랙탈 원리가 불확실성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하며 이때의 불확실성을 나는 만델브로의 무작위성이라고 부를 것이다. 식물의 인맥은 가지의 모양과 같고 가지는 나무의 모양을 담는다. 또 바위는 작은 산과 같은 모양이다. 대상의 크기를 변화시켜도 질적인 변화는 없는 것이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영국 해안과 확대경으로 들여다본 영국 해안은 모양이 서로 닮았다. 이러한 자기 유사성에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극히 간단한 반복 규칙이 작용하고 있다. 컴퓨터 혹은 자연은 이 규칙을 이용하여 엄청나게 복잡해 보이는 형태를 만들어낸다.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면 이를 쉽게 구현할 수 있는데 이것이 자연 작동의 법칙이라는 점이 더욱 중요하다. 만델브로는 오늘날 만델브로 집합에서 알려진 수학적 체계를 고안했는데 이것은 수학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기체가 되었다. 만델브로의 집합은 놀랍도록 간단한 회귀 법칙을 이용하여 끝없이 증가하는 복잡성의 세계를 그림으로 구현함으로써 카오스 이론의 주정자들 사이에 인기를 끌었다.
회귀적이란 어떤 것이 무한하게 되풀이하여 적용됨을 말한다. 만델브로의 집합은 한없이 작은 규모까지 해상도를 높여서 보여줄 수 있으며 그때마다 익숙한 형태가 계속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형상은 점점 또렷해진다. 이들 형상은 완전히 동일하지 않지만 상호 유사성, 즉 강한 유적 닮음을 보인다. 프랙탈 개체들은 미학에서도 다루어진다. 다음을 보자. 시각 미술 분야. 컴퓨터로 만들어진 개체들은 만델브로적 프랙털이 산물이다. 건축, 회화, 그 밖의 시각 미술 작품에도 이를 볼 수 있다. 물론 창작자들은 이 원리를 직접 의식하지 않고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음악, 베토벤 교향곡 5번의 첫 대목, 음표 4개를 천천히 읊조려 보라. 타타타타. 이 부분을 각 음표 1개씩 치환에 넣어 음표 16개를 만들어 보라. 이때 음표 1개씩이 있던 자리는 이전의 첫 대목 음표 4개에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부분이 전체를 닮았다는 것이다. 예컨대 바하, 밀러는 악장 내에 작은 주제를 전체 악장 또는 그보다 큰 부분까지 반복되도록 작곡했다. 시, 예컨대 에밀리 디킨스의 시도 프랙털적이다. 즉 전체가 부분을 담는다. 어떤 평론가에 따르면 에밀리 디킨스의 시는 시어의 선택, 음보, 수사법, 동작 이미지, 음조 등을 의식적으로 유사하게 하였다. 프랙털 이론을 재창하면서 만델브로는 그 업적에도 불구하고 수학계의 경멸스러운 이단화로 취급받았다. 프랑스 수학자들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뭐라고? 이미지들? 맙소사. 마침내 고향이 아미온이 그리스 정교 회당에 모인 할머니들 앞에서 포르노 영화를 틀어낸 것과 마찬가지의 반응이었다. 만델브로는 결국 뉴욕 IBM 연구소에서 지적 망명자로 세월을 보내야 했다. 그래도 IBM은 만델브로가 무엇을 하든 원하는 대로 연구하도록 놓아두었기 때문에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다. 그러나 대중은 괄호하고 대부분은 컴퓨터 광들이지만 진가를 알아챘다. 25년 전 만델브로가 집필한 괄호 책 제목 자연의 프랙털 기하학 자연의 프랙털 기하학은 출간 즉시 경악스러운 반응을 얻었다. 예술가들 사이에서 책이 퍼졌고 미학이나 건축 혹은 산업계 종사들 사이에서 연구 모임이 생겨났다. 인간의 폐도 자기 요사성을 지니고 있어서 그랬을까? 만델브로에게 의학 교수 자리를 제의하는 이까지 생겼다. 온갖 예술가들이 만델브로의 말을 인용한 덕에 그는 수학계의 록스타라는 별칭을 얻었다. 때마침 도래한 컴퓨터 시대가 만델브로의 원리를 갖가지로 응용해 보이면서 상아탑에 외면받던 만델브로는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수학자의 반열에 올랐다. 만델브로의 프랙탈 원리는 보편성을 갖는다는 특성 외에도 독특한 속성을 하나 더 갖고 있다. 바로 매우 이해하기 쉽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만델브로의 프랙탈 원리는 보편성을 갖는다는 특성 외에도 독특한 속성을 하나 더 갖고 있다. 바로 매우 이해하기 쉽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그의 생애에 대해 짤막하게 몇 마디 적어둔다. 만델브로는 12살이던 1936년